I'm simply defending Tom Robinson. There's been some talk that I shouldn't do much about defending this man. Then why are you doing it? If I didn't, I couldn't hold my head up in town. 이 오디오북은 멀티 캐릭터를 활용하여 원작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몰입감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소설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고리 팩 주연의 흑백 필름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죠. 영화뿐 아니고 영국의 록밴드는 소설 속 등장인물인 부 레들리의 이름을 따서 밴드 이름을 만들기도 했죠.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차별의 고통은 형태만 바꾸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화처럼 들리지만 큰 울림이 있는 소설입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는 총 31장에 달하는 제법 긴 장편입니다. 다만 멀티 캐릭터의 감정을 하나하나 담아 표현하는 작업이 제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2편 정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와 캐릭터의 감정이 더해져 훨씬 또렷하게 원문의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무새 죽이기 제1장. 제모빠의 팔이 심하게 부러진 것은 13살이 다 되었을 무렵이었다. 상처가 아물고 어쩌면 다시는 미식축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지자 오빠는 좀처럼 상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오빠의 왼쪽 팔은 오른쪽 팔보다 조금 짧아졌다. 서 있거나 걸을 때면 손등이 몸과 직각을 이루었고 엄지손가락은 허벅지와 평행이 됐다. 하지만 공을 떨어뜨려 땅에 닿기 전에 차거나 패스할 수 있는 한 오빠는 눈곱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사건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건의 발단을 두고 가끔 논쟁을 벌였다. 나는 그 모든 사건이 이웰 집안 사람들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4살 위인 오빠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딜이 이곳에 온 첫 여름, 부 레들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자는 생각을 해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다. 나는 오빠에게 그런 식으로 넓게 본다면 앤드루 잭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대꾸했다. 잭슨 장군이 크리크족 인디언을 개울 상류로 몰아내지만 않았어도 사이먼 핀치가 엘라베마 강까지 노를 저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 거냐고 따졌다. 주먹 다짐으로 시비를 가려내기에 우리는 제법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아빠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아빠는 우리 의견이 모두 옳다고 하셨다. 남부 사람으로서 헤이스팅스 전쟁터, 어느 쪽에서건 선조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어떤 가족들에게는 수치였다. 우리 집안의 선조라고 해봤자 고작 영국 코널 태생인 사이먼 핀치밖에 없었다. 모피를 얻기 위한 덧 사냥꾼이자 약장사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경건성은 오직 인색함만은 앞지르지 못했다. 영국에서 사이먼은 스스로 감리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좀 더 자유주의적인 형제들 손에 박해를 받는 것이 짜증났다. 감리교도임을 자처하는 사이먼은 대서양을 건너 필라델피아로,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자메이카로, 자메이카에서 다시 모빌로, 그리고 마침내 세인트 스티븐스로 옮겨왔다. 장사에 대해 말이 많은 걸 비판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말을 잊지 않았던 사이먼은 약을 팔아 꽤 많은 돈을 모았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그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값비싼 황금빛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이먼은 사유재산에 대한 스승의 말을 까맣게 잊은 채 노예 3명을 구입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세인트 스티븐스 상류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엘라베마 강변 근처에 농장을 세웠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세인트 스티븐스로 갔고 아내와 함께 엘라베마로 돌아온 사이먼은 딸 부잣집 가정을 이루었다. 사이먼은 부자로 장수를 누리며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핀치 집안 남자들은 사이먼의 농장인 핀치스 랜딩에 남아 목화를 재배하여 살아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 농장은 자급자족으로 지탱해 나갔다. 왕국 같은 주변 농장들과 비교해 볼 때 소박하기 그지없었지만 모빌에서 배편으로 공급받는 얼음과 밀가루와 옷감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활 필수품을 스스로 생산해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사이먼은 몹시 분노를 느꼈지만 힘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겨우 토지만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는데도 토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통은 우리 아빠 에티커스 핀치가 법률 공부를 하러 먼트가머리로 떠나고 아빠의 동생이 의학 공부를 하러 보스턴으로 떠난 20세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다. 핀치 가문 사람 중에서 알렉산드라 고모만이 사이먼 농장에 계속 남아 있었다. 고모는 강가에 메어둔 그물 그네에 누워 견지 낚싯줄에 고기가 걸렸는지를 확인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과묵한 남자와 결혼했다. 아빠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메이콤으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핀치스 랜딩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메이콤은 메이콤군의 군청 소재지였다. 법원에 있는 아빠의 사무실 집기라고는 모자거리, 침 뱉는 그릇, 장기판, 때묻지 않은 엘라베마, 법전 등이 고작이었다. 아빠가 처음 소송을 맡은 의뢰인 2사람은 메이콤군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죄수들이었다. 아빠는 그들에게 2급 살인죄를 시인하고 목숨을 건지도록 한 주 정부의 관용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메이콤군에서 멍청이로 통하는 해버포드 집안 사람들이었다. 증거는 없지만 암말 한 마리를 잘못 붙잡아둔 것이 발단이 되어 메이콤에서 제일 가는 대장장이를 죽였다. 그것도 뻔뻔스럽게 3사람의 목격자 앞에서 살해하고는 죽어도 싼 그 개자식은 누구한테도 충분한 변명거리가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들이 한사코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부인하는 바람에 아빠가 자신의 소송 의뢰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교수형에 처해지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뿐이었다. 그때부터 우리 아빠는 형사사건을 맡는 걸 끔찍이 싫어하기 시작했다. 메이콤에 돌아온 뒤 처음 5년 동안 아빠는 무엇보다도 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 뒤 몇 년 동안 번 돈은 동생 교육에 투자했다. 아빠보다 10살 아래인 존 헤일 핀치는 목화의 가치가 형편없던 시절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잭 삼촌을 개업시킨 뒤부터 아빠는 변호사 일로 그런대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아빠는 메이콤을 좋아했다. 메이콤에서 태어나 메이콤에서 자란 아빠는 이곳 사람들을 잘 알았고 그들 역시 아빠를 잘 알았다. 사이먼 핀치의 사업 때문에 아빠는 혈연으로나 결혼으로나 읍내의 거의 모든 집안들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거다. 메이콤은 오래된 읍내였다. 내가 처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엔 이미 한물간 나른한 상태였다. 장마철이 되면 길거리는 붉은 진흙탕으로 바뀌었고 보도블록 사이로 잡초들이 자라났으며 법원 건물은 광장 앞에 축 늘어져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 무렵에는 지금보다도 날씨가 더 더웠다. 검은 개는 무더운 여름 한철을 힘겹게 견뎌야 했고 후버 마차에 묶여있는 바싹 마른 노새들이 무더운 광장의 떡갈나무 그늘 아래에서 파리떼를 쫓느라 꼬리를 휘둘러댔다. 남자들의 빳빳한 셔츠 칼라는 오전 9시면 축 처졌다. 여자들은 정오전과 오후 3시에 낮잠을 잔 뒤 목욕을 했고 밤이 되면 땀내와 향내 나는 탈컴 가루를 입힌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녹초가 되었다. 이 무렵 사람들은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돌아다녔다. 한가롭게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기도 하고 광장 주위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느긋했다. 하루는 20시간이었지만 왠지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마땅히 가야 할 곳도 사야 할 물건도 그것을 살 돈도 메이콤군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마땅한 구경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야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막연하게나마 낙관주의를 품고 있던 시절이었다. 최근 메이콤군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빠 에티커스랑 제모빠랑 나랑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는 캘퍼니아 아줌마와 함께 우리는 읍내의 주택가에서 살았다. 오빠와 나는 아빠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아빠는 우리와 함께 놀아주셨고 책을 읽어주셨으며 예의를 갖추고 공평하게 대해주셨다. 하지만 캘퍼니아 아줌마는 달랐다. 아줌마는 뼈가 툭툭 튀어나오고 앙상했으며 근시에다가 사팔뜨기였다. 손은 침대 널빤지처럼 넓적했고 딱딱하기는 그보다 2배나 되었다. 아줌마는 언제나 나에게 부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면서 왜 오빠처럼 얌전하게 굴지 않느냐고 나무랐다. 오빠의 나이가 나보다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리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 집으로 불러들이곤 했다. 우리의 전쟁은 서사시적이며 일방적이었다. 아빠가 늘 캘퍼니아 아줌마 편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아줌마의 승리로 끝났다. 아줌마는 오빠가 태어난 뒤 줄곧 우리와 함께 지냈고 그래서 나는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옛날부터 폭군 같은 그녀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았다. 내가 2살이 되던 해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껴본 적이 없다. 엄마는 먼트가머리 출신의 그레이엄 집안 사람이었고 아빠는 처음 엘라베마 주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엄마를 만났다고 들었다. 그 무렵 아빠는 이미 중년이었고 엄마는 아빠보다 무려 15살이나 아래였다. 제모빠가 결혼 첫 해에 태어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엄마가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엄마의 죽음을 두고 외가의 내력이라고들 했다. 나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제모빠는 달랐다. 오빠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고 그래서 가끔 신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고는 차고 뒤쪽에 가서 혼자 놀 때가 있었다. 그럴 때는 오빠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나도 알았다. 내가 거의 6살이 되어가고 제모빠가 10살이 되는 해 여름이었다. 우리가 집 밖에서 놀 때에는 캘포니아 아줌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놀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북쪽으로 2번째 집인 헨리 라파이트 듀보스 할머니네 집과 남쪽으로 3번째 집인 레들리 집까지가 그 행동 반경이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경계를 넘어가서 놀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이 없었다. 레들리 집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며칠 동안 얌전히 굴게 하기에 충분한 미지의 존재가 살고 있었다.
물론 듀보스 할머니도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분이었다. 딜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그의 여름이었다. 이른 아침 뒷마당에서 그날의 첫놀이를 막 시작하려는데 레이첼 해버포드 아줌마의 양배추 텃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강아지려니 하고 철책적으로 다가갔다. 이 무렵 레이첼 아줌마의 레테리어가 새끼를 베고 있었다. 개 대신에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게 아닌가. 앉아있는 모습이 양배추보다 더 커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안녕. 그래, 안녕. 오빠가 명랑하게 인사를 받았다. 난 찰스 베이커 해리스야. 그 애가 말했다. 난 책을 읽을 줄 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너희가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뭐든지 읽을 게 있다면 대신 읽어줄 수 있어. 너 몇 살이니? 4살 반? 잼오빠가 물었다. 이제 곧 7살이 될 거야. 에헤, 그럴 리가. 오빠는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더니 말을 이었다. 저기 있는 스카웃은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읽었는걸? 아직 학교에도 다니지도 않거든. 넌 7살 될 애치곤 아주 키가 작아 보이는데. 작아도 나이는 많아. 오빠는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찰스 베이커 해리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어때? 맙소사, 이름도 참 웃기네. 그래도 형 이름보다는 웃기지 않는걸? 레이첼 이모가 그러시던데 제레미 에티커스 핀치라던가? 오빠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도 난 이름에 걸맞게 키가 크잖아. 내 이름은 키에 비해 너무 길어. 1피트는 되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냥 딜이라고 불러. 딜이 철책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다. 밑으로 말고 위쪽으로 넘어오는 게 더 쉬울걸? 내가 말했다. 너 어디서 왔니? 딜은 미시시피주 메리디언에서 왔고 지금은 이모인 레이첼 아줌마 집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여름마다 메이콤에 머물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본디 딜의 가족은 메이콤 출신으로 엄마는 메리디언에 있는 사진관에서 일했는데 예쁜 아기 콘테스트에 그의 사진을 응모하여 상금 5달러를 받았다고 했다. 딜의 엄마는 상금을 그에게 주었고 딜은 그 돈으로 무려 20번이나 영화 구경을 갔다는 것이다. 군청에서 가끔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 말고는 여기선 거의 영화를 볼 수 없어. 오빠가 물었다. 재미있는 영화 본 것 있니? 딜이 드라큘라를 보았다고 하자 오빠는 존경스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얘기 좀 해줄래? 딜은 그야말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이였다. 셔츠까지 단추를 채운 파란색 리넨 반바지를 입었고 머리카락은 눈같이 하얘서 마치 오리털을 머리 위에 얹어놓은 듯했다. 그 애는 나보다 1살 위였지만 키는 내가 더 컸다.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푸른 눈이 흐려졌다 짙어졌다 했다. 갑자기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이마 한가운데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습관이 있었다. 딜이 드라큘라를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잼오빠가 책보다는 영화가 더 재미있겠다고 말할 때 나는 딜에게 아빠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다. 넌 아빠 얘긴 한마디도 안 했어. 난 아빠가 없어. 돌아가셨니? 아니,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아빠가 있는 거잖아. 딜은 순간 얼굴을 붉혔고 오빠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딜을 자세히 뜯어본 결과 오빠의 마음에 들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들의 여름은 즐겁게 흘러갔다. 뒷마당에 우람한 쌍둥이 멀구슬나무 사이에 있는 나무집을 고쳤는가 하면
괜히 야단법석을 떨며 돌아다니기도 했고, 올리버 옵틱과 빅터 애플턴과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작품으로 연극을 만들기도 했다. 이 연극놀이에 관한 한 딜이 있다는 건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었다. 전엔 내가 맡던 타잔의 원숭이나 로번의 아이들의 크랩트리시, 그리고 톰 스위프트의 데이먼 역을 딜이 대신 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딜에 대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게 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괴벽스런 계획과 이상한 소원, 엉뚱한 공상 따위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8월 말쯤 되자 우리는 그 레퍼토리를 하도 많이 반복한 나머지 그만 맥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때 디리브 레들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딜은 레들리 집에 매혹되어 있었다.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소문에 대해 말해주어도 마치 달이 물을 끌어당기듯 그 집은 딜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딜은 레들리 집으로부터 안전할 만큼 떨어진 길모퉁이에 있는 전봇대에서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저 팔로 전봇대를 껴안은 채 레들리 집을 바라다 보며 호기심을 키워갈 뿐이었다. 레들리 집은 우리 집 건너편 급커브길에 돌출되어 있었다. 남쪽으로 걷다 보면 그 집 현관을 마주보게 되고 인도를 돌아가면 옆으로 마당이 나왔다. 나지막한 그 집은 한때 흰 페인트를 칠하고 깊숙한 정문 현관에다 녹색 덧문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 주위에 짙은 청회색 앞마당 색깔로 거뭇거뭇하게 변해버렸다. 비에 썩은 지붕 널빤지가 베란다 처마 위까지 축 처진 데다 떡갈나무들이 햇빛을 가로막고 있었다. 남아있는 울타리 막대기가 술에 취한 듯 앞마당을 지키고 있었다. 빗자루로 쓴 앞마당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빗자루가 지나간 흔적이 없었다. 앞마당에는 온갖 잡초가 무성했다. 그 집에는 악령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했지만 오빠랑 나는 지금껏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 사람은 달이 지는 밤이면 밖에 나와 이 집 저 집 창문을 몰래 훔쳐본다고도 했다. 갑작스런 추위로 철쭉꽃이 얼어버리기라도 하면 그가 꽃의 입김을 불어넣은 탓이라고도 했다. 메이콤에서 일어나는 작고 은밀한 범죄는 모두 그가 저지른 것으로 여기기 일쑤였다. 언젠가는 밤마다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마을이 온통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었다. 마을의 병아리와 애완동물들이 토막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국 범인은 바커스 에디강에 뛰어들어 자살한 미치광이 에디로 판명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처음에 가졌던 혐의를 털어버리지 못한 채 레들리 집을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았다. 밤에는 어떤 흑인도 레들리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길을 가로질러 건너편 인도로 가서 휘파람을 부르며 지나가곤 했다. 메이콤 학교 운동장이 레들리 집 뒷마당과 붙어 있었다. 닭장 근처 키 큰 호두나무에서 학교 운동장으로 호두가 떨어져도 애들은 누구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레들리 집 호두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다 야구공이 그 집 마당으로 날아가면 그 공은 그대로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레들리 집의 비극은 제 모빠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레들리 집안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었는데도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지냈는데 그건 메이콤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들은 메이콤의 중요한 사교 장소인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보았다. 레들리 부인은 아침나절에 길 건너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는 일이 좀처럼 없었고 선교 서클에 가입한 적도 없었다. 레들리 씨는 매일 아침 11시 반에 읍내로 걸어갔다가
정확히 12시가 되면 가끔 손에 식료품이 들어있음직한 누런 종이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나로서는 나이 많은 레들리 씨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통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오빠는 레들리 씨가 목화를 산다고 했는데 그 말은 놀고 먹는 사람을 점잖게 설명하는 표현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레들리 씨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살아왔다. 일요일이면 레들리 집은 언제나 덧문과 앞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또한 메이콤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누가 아프거나 날씨가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두는 법이 없었다. 일주일 중 일요일은 의례적인 방문의 날이어서 숙녀들은 모처럼 코르셋을 입고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아이들도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 레들리 집 현관 계단에 올라가 안녕하세요 하고 외치는 이웃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레들리 집은 방충망문도 없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빠에게 방충망문이 있었던 적이 없냐고 여쭤봤더니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있었다고 하셨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레들리 씨의 둘째 아들이 10대이던 무렵 군의 북쪽 지역에 사는 무법자 족속인 올드세럼 출신의 커닝햄 집안 아이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메이콤에서는 처음으로 갱단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했고 마침내 목사님 세 분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발소 근처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어슬렁거렸고 일요일에는 버스를 타고 에보츠빌로 영화를 보러 다녔다. 군의 강변 도박장인 듀드롭 여관 겸 낚시 캠프에 춤을 추러 다녔으며 독한 위스키에 손을 댔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용기를 내어 레들리 씨에게 그의 아들이 나쁜 패거리와 어울려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느 광란의 밤에 그 패거리는 빌린 싸구려 자동차를 광장 뒤쪽으로 몰고 가다가 메이콤 법원 직원 코너 씨가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했고 오히려 그를 법원 화장실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너 씨는 그 패거리를 낱낱이 알고 있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패거리는 풍기, 문란, 치안, 교란, 폭행과 구타, 아녀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의 죄목으로 보호관찰 판사 앞에 서게 되었다. 판사가 코너 씨에게 마지막 죄목을 덧붙인 까닭을 묻자 녀석들이 하도 큰 소리로 욕지거리를 했기 때문에 메이콤에 사는 여자들이 다 들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판사는 그들을 주립 실업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학교는 다른 아이들도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끔 진학하는 곳이었다. 한마디로 그 학교는 감옥도 불명예스러운 곳도 아니었지만 레들리 씨의 생각은 달랐다. 판사가 아서를 풀어만 준다면 아서가 앞으로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레들리 씨의 말은 보증수표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판사는 기꺼이 허락했다. 다른 아이들은 실업학교에 다녔고 그 학교에서 엘라베마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중등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오번에 있는 기술학교를 마쳤다. 그때부터 레들리 집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보통 때에도 문이 굳게 닫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은 15년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오빠는 어느 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부 레들리에 관한 소문을 듣고 또 그를 목격했다고 희미하게 기억했다. 아빠는 지금껏 한 번도 레들리 집에 관해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오빠가 말했다. 부에 관해 여쭤보면 아빠는 레들리 집안 사람들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네 일이나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는 거다. 하지만 그럴 때면 아빠는 머리를 흔드시며 하고 소리를 내셨다고 오빠는 말했다. 그래서 오빠는 대부분의 정보를 동네 수다쟁이인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에게서 들었다. 아줌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노라고 떠벌려댔다. 아줌마에 따르면 부는 거실에 앉아서 메이콤 트리뷴지의 기사를 오려 스크랩북에 붙이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때에 그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옆을 지나가자 부는 가위를 들어 아버지의 허벅지를 찌르고는 다시 가위를 빼내 그의 바지에 닦은 뒤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거다. 레들리 부인이 아서가 식구를 모두 죽이려고 한다고 비명을 지르며 길거리로 뛰어나왔다. 하지만 보안관이 도착해보니 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메이콤 트리뷴 신문을 오리고 있더라는 거다. 그때 부의 나이는 33이었다. 스테파니 아줌마에 따르면 사람들이 터스카루사 요양소에서 한 철을 보내면 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제안하자 레들리 씨는 자기 집안 사람 어느 누구도 정신병원에는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가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질 때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레들리 씨는 부를 가두어 두는 것에는 수긍하면서도 부에게 어떤 혐의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우겼다. 한마디로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였다. 그래서 보안관도 부를 차마 흑인과 함께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어 법원 지하실에 감금했다. 부가 법원 지하실에서 풀려나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의 상황은 제 못 봐도 어렴풋하게밖에는 기억하지 못했다.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에 따르면 읍의회 위원 몇 명이 레들리 씨에게 불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습기에서 생기는 곰팡이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게다가 부가 언제까지나 군의 선심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레들리 씨가 불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어떤 형태의 협박을 해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제 못 봐 추측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쇠사슬로 침대에 묶어놨을 거라고 했다. 아빠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을 유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쩌다 레들리 부인이 현관문을 열고 현관 가장자리 쪽으로 걸어 나와 칸나에 물을 주던 모습이 내 기억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제모빠랑 나는 매일같이 레들리 씨가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몸에 가죽만 남은 사람으로 두 눈은 너무나 생기가 없어 아무 빛도 반사하지 않았다.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고 큼직한 입의 윗입술은 얇고 아랫입술은 두툼했다.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에 따르면 그는 너무 정직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유일한 법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는 레들리 씨의 마음가짐이 대쪽처럼 곧기 때문에 아줌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레들리 씨는 한 번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다. 그가 지나갈 때 우리가 땅바닥을 쳐다보며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고 인사를 하면 그는 마른 기침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레들리 씨의 큰아들은 펜사콜라에서 살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때면 집에 돌아왔는데 레들리 집을 드나드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마을 사람들은 레들리 씨가 불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부터 그 집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수군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마당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캘퍼니아에게도 아빠가 안 계실 때 우리가 소리를 내면 혼내주라고 하셨다. 레들리 씨가 임종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레들리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탕이 레들리 집 양쪽 끝에서 길을 막았고 인도 위에는 마른 집단이 깔려 있었으며 차들은 뒷길로 돌아갔다.
레널즈 의사 선생님은 방문하실 때마다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레들리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모빠랑 나는 며칠 동안 마당 주위를 살금살금 돌아다녔다. 마침내 모탕이 치워지고 우리는 현관에 서서 레들리 씨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신 인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이 가고 있구나. 캘퍼니아 아줌마가 혼자서 중얼거리고는 생각에 잠긴 듯 마당에 침을 뱉었다. 우리는 놀라서 아줌마를 쳐다보았다. 캘퍼니아 아줌마가 백인의 행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좀처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레들리 씨가 땅에 묻히면 부가 밖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다. 부의 형인 네이선이 펜사콜라에서 돌아와 레들리 씨 자리를 대신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네이선과 그의 아버지 레들리 씨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오직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뿐이었다. 오빠 말로는 네이선 아저씨 역시 목화를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네이선 아저씨는 우리가 인사를 건네면 그 인사에 답례를 해주었고 가끔 손에 잡지를 들고 읍내에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레들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딜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안달했으며 길모퉁이 전봇대를 껴안고 오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더 많은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저 집안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방금 얼굴을 문 밖으로 내밀었던 것 같아. 딜이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면 오빠가 대꾸했다. 물론 밖에 나오기도 하지. 칠흑처럼 캄캄한 한밤중에 말이야.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가 그러시는데 언젠가 한밤중에 깨어보니 그가 창문 밖에 서서 아줌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마치 해골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래. 딜, 너 한밤중에 잠에 깨었을 때 그가 지르는 소리 못 들었냐? 그 사람은 이렇게 걷는다. 오빠는 자갈 위를 미끄러지듯 걸었다. 레이첼 아줌마가 밤이면 왜 문을 그렇게 꼭 잠그시겠냐? 나도 아침에 뒷마당에서 그의 발자국을 여러 번 봤지. 또 어느 날 밤에는 그가 뒤쪽 방충망을 긁어대는 소리를 들었거든. 하지만 아빠가 다가가자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딜이 말했다. 오빠는 부의 생김새를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그의 키는 발자국으로 미루어 봤을 때 6피트 반 정도. 식사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람쥐나 고양이 날고기로 하고 그래서 손에는 언제나 핏자국이 나 있지. 동물을 날 것으로 먹는다면 어느 누구도 핏자국을 말끔히 씻어낼 수 없을 테니까. 얼굴엔 들쭉날쭉 길게 흉터가 나 있고 이빨은 누렇게 썩어 있지. 눈알이 튀어나오고 거의 언제나 줄줄 침을 흘려대고 있거든. 그를 밖으로 끌어내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단 말씀이야. 딜이 말하자 오빠는 딜에게 죽고 싶으면 그 집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맨 처음으로 레들리 집에 침입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딜이 오빠에게 레들리 집 대문 안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도전했기 때문이었다. 딜은 회색 유령을, 오빠는 톰 스위프트 시리즈 2권을 내기에 걸었다. 오빠는 머리에 털이 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다. 오빠는 그 도전을 두고 사흘 동안 고심했다. 딜이 오빠를 쉽게 지치게 한 것을 보면 오빠는 머리보다는 명예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생각이 든다. 겁이 나는 거지? 첫날 딜이 말했다. 아니야, 다만 신중할 뿐이야. 오빠가 대답했다. 그 다음 날 딜이 오빠를 부추겼다. 형은 너무 무서워서 그 집 마당에 엄지 발가락 하나 내딛지 못하는 거야. 그러자 오빠는 조금도 무섭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레들리 집 앞을 지나 학교에 갔다고 대꾸했다. 언제나 다른 박질에서 말이지. 내가 말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디리 오빠를 굴복시키고 말았다. 디리 오빠에게 메리디언 애들이라면 메이콤 애들처럼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은 오빠를 레들리집 모퉁이까지 가게 하기에 충분했다.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서서 전봇대에 기댄 채 집에서 만든 경첩에 달린 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보았다. 딜 해리고 그가 우리 모두를 죽이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빠에게 다가가자 오빠가 말했다. 그가 네 누나를 뽑아버린다 해도 나를 탓하진 마. 네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마. 형은 아직도 무서운 거야. 딜이 집요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는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딜이 꼭 알아주었으면 했다. 우릴 해치지 않게 하면서 그를 끌어낼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단 말씀이야. 게다가 오빠에게는 염두에 두어야 할 여동생인 내가 있었다.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오빠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지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도전했을 때에도 오빠는 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죽게 되면 너는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빠는 뛰어내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땅 위에 풀썩 내려앉았다. 레들리지빌로 도전을 받자 그의 책임의식이 다시 살아났던 것이다. 설마 형은 도전을 더 버리진 않겠지? 그렇게 하면 그땐 딜이 말하자 오빠가 대답했다. 딜, 이런 일은 좀 더 찬찬히 생각해봐야 한단 말씀이야. 가만히 있자. 이건 말하자면 거북이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과 같거든. 어떡해? 딜이 물었다. 성냥불을 그어버리는 거야. 나는 오빠에게 레들리 집에 불을 놓으면 아빠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말했다. 딜도 거북이에게 불을 지르는 일은 끔찍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 단지 나오도록 권유하는 정도니까. 그를 장작불에 던지는 것과는 달라. 오빠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성냥불에 다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어? 거북이에게는 감각이 없어, 이 바보야. 오빠가 말했다. 거북이가 됐던 적이라도 있단 말이야. 어? 맙소사. 딜, 생각 좀 해보자. 그를 흔들어 놓을 수도. 오빠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서 있자 딜이 너그럽게 양보했다. 형이 도전을 포기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어. 그냥 가서 집에 손만 대고 온다면 회색 유령을 줄게. 오빠의 얼굴 표정이 금방 밝아졌다. 집에 손만 대면 되는 거지? 딜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그것뿐이지? 내가 돌아오자마자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니까 그래. 딜이 대답했다. 형이 마당에 있는 걸 보면 그가 뒤쫓아 나올 거야. 그러면 스카웃이랑 내가 그에게 달려들어 덮쳐버릴게. 그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에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우리는 모퉁이를 떠나 레들리 집 앞쪽에 나 있는 옆길을 가로질러가 문 앞에 섰다. 자, 앞으로 가봐. 스카웃과 내가 바로 형 뒤에 있으니까. 딜이 말했다.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러니 재촉하지 마. 제모빠가 대답했다. 오빠는 그 집 모퉁이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마치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내려는 듯 눈살을 찌푸리고 머리를 긁적거리며 그 단순한 지형을 유심히 살폈다. 그래서 나는 오빠를 비웃었다. 오빠는 대문을 획 열어젖히더니 그 집 옆으로 달려가 손바닥으로 탁 때리고는 우리를 지나 쏜살같이 달려갔다. 자신의 침입이 성공했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말이다. 딜과 나는 오빠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힘껏 달렸다. 무사히 우리 집 현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낡은 집은 전과 다름없이 병에 걸린 것처럼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길거리 아래쪽을 쳐다보았을 때
안쪽 덧문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휙!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